고구려가 멸망한 지 30년, 당나라는 만주 벌판을 완전히 장악했다고 믿었어요. 고구려의 마지막 저항군도 진압했고, 유민들은 뿔뿔이 흩어졌으니까요. 700년 가까이 동북아시아를 호령하던 고구려, 그 역사가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했죠. 당나라 조정에서는 이미 축배를 들었어요. 수나라가 3번이나 실패하고 당태종조차 한 번 패배했던 고구려, 그 골칫거리를 드디어 없앴으니까요. 그런데요, 그 만주 벌판에서 고구려의 피를 이은 새로운 나라가 일어났습니다. 당나라 정예군을 상대로 전쟁을 벌여 이겼어요. 그것도 험준한 산악 지형에서 매복 기습으로 완전히 괴멸시켰죠.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 나라는 바다를 건너 당나라 본토까지 공격했어요. 산동반도의 등주, 당나라 주요 항구 도시를 기습해서 등주 자사를 전사시켰습니다. 당나라 본토가 직접 공격받은 거예요. 결국 당나라는 이 나라를 이렇게 불렀어요. 해동성국, 바다 동쪽에 번성한 나라. 스스로를 세계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던 당나라가 동쪽의 이 나라를 번성한 나라라고 인정한 거예요. 최고의 찬사였죠. 그 나라가 바로 발해입니다. 오늘은 고구려가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난 나라, 218년 동안 동북아시아의 강국으로 군림한 해동성국 발해 이야기를 해볼게요. 668년, 고구려가 멸망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당나라와 신라 연합군이 평양성을 함락시켰어요. 고구려 마지막 왕 보장왕은 당나라로 끌려갔고, 고구려 귀족들도 대거 포로가 됐죠. 당나라는 곧바로 고구려 땅에 안동도어부를 설치했어요. 평양에 본부를 두고 고구려 영토 전체를 직접 통치하겠다는 거였죠. 근데 여기서 통치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사실 이건 좋게 말한 거예요. 실제로는 착취에 가까웠거든요. 당나라는 고구려 유민 중에서 귀족과 기술자들을 중국 내지로 강제 이주시켰어요. 왜냐고요? 고구려 기술자들의 솜씨가 워낙 뛰어났거든요. 특히 무기 제조 기술, 고구려 철기 기술은 당시 동아시아 최고 수준이었어요. 당나라는 이 기술력을 자기 것으로 만들고 싶었던 거죠. 숫자로 보면요. 기록에 따르면 고구려 멸망 직후 약 3만 8천 호, 그러니까 2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중국 내지로 강제 이주당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자기 땅에서 살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수천 리 떨어진 낯선 땅으로 끌려간 거예요.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고 고향 땅은 다시는 밟지 못하게 됐죠. 남은 유민들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더 나을 게 없었어요. 무거운 세금과 강제 노역에 시달렸거든요. 고구려인들은 패망한 나라의 백성으로서 2등 시민 취급을 받았습니다. 특히 말갈인들의 상황이 심각했어요. 말갈은 고구려와 함께 살던 민족인데 당나라는 이들을 오랑캐 취급하면서 더 가혹하게 다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반란이 없었을 리가 없죠. 670년 건모잠이라는 인물이 안승을 왕으로 추대하고 고구려 부흥운동을 일으켰어요. 안승은 보장왕의 손자였어요. 왕실의 혈통이죠. 건모잠은 한성, 그러니까 지금 서울 근처에 거점을 잡았어요. 그리고 신라와 연합해서 당나라에 맞섰죠. 신라도 이때는 당나라와 사이가 좋지 않았거든요. 한반도에서 당나라 세력을 몰아내고 싶었죠. 하지만 이 부흥운동은 결국 실패했어요. 당나라의 군사력이 압도적이었거든요. 안승은 신라로 망명했고 건모잠은 내분 끝에 피살됐어요. 부흥운동은 흐지부지 됐습니다. 이후에도 고연무, 고안무 같은 인물들이 저항을 이어갔지만 모두 실패했어요. 고구려의 부활. 정말 불가능한 걸까요? 여기서 한 인물을 주목해야 해요. 대조영. 대조영은 고구려 장군 걸걸중상의 아들이에요. 아버지 걸걸중상은 고구려가 멸망한 뒤에도 만주 땅에서 유민들을 이끌고 있었어요. 당나라가 완전히 장악하지 못한 변방 지역에서 세력을 유지하고 있었죠. 대조영은 어릴 때부터 아버지 밑에서 군사 훈련을 받았어요. 고구려의 전통적인 기마술과 궁수를 익혔고 험준한 만주 땅의 지형도 훤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버지에게서 고구려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물려받았어요. 우리는 고구려 사람이다. 언젠가 나라를 다시 세워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어요. 당나라의 힘이 너무 셌거든요. 걸걸중상 일가는 결국 당나라에 의해 요동 지역으로 강제 이주당했습니다. 그렇게 20여 년이 흘렀어요. 그리고 696년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거란족이 당나라에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이영고라는 거란 추장이 영주에서 봉기했어요. 왜 반란을 일으켰냐고요? 당나라 지방관이 거란족을 너무 가혹하게 대했거든요. 굶주리는 거란족에게 구호품을 주지 않고 오히려 수탈을 계속했죠. 이영고의 반란은 급속도로 퍼졌어요. 당나라 변방 군사들이 거란 반란 진압에 투입되면서 고구려 유민들에 대한 감시가 느슨해진 거죠. 걸걸중상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그는 말갈족 주장 걸사비우와 손을 잡았어요. 걸사비우도 당나라의 지배에 불만이 많았거든요. 두 지도자는 각자의 무리를 이끌고 동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목표는 하나, 당나라 세력권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 수천 명의 고구려 유민과 말갈인들이 함께 움직였어요. 가족 단위로, 마을 단위로, 모든 걸 버리고 떠나는 대탈출이었죠.
당나라가 이걸 가만히 두고 봤을까요? 절대 아니죠. 측천무, 당나라 역사상 유일한 여성 황제예요. 무섭도록 냉철한 정치인이었죠. 그녀는 고구려 유민들이 동쪽으로 이동한다는 보고를 받았어요. 가만히 두면 안 됐죠. 이들이 세력을 키우면 당나라 변방에 새로운 위협이 생기는 거니까요. 당나라가 그렇게 고생해서 멸망시킨 고구려가 다시 일어날 수도 있었으니까요. 측천무는 이해고라는 장군에게 추격을 명령했어요. 이해고는 거란족 출신 장군이에요. 거란 반란을 진압하는데 공을 세워서 당나라 장군이 된 인물이죠. 그는 정예 기병을 이끌고 대조영 일행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추격전 중에 비극이 일어났어요. 걸걸 중상과 걸사비우. 두 지도자가 모두 전사한 거예요. 기록이 정확하지 않아서 어떻게 죽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당나라군과의 전투 중에 목숨을 잃은 것으로 보여요. 갑자기 지도자 두 명을 동시에 잃었습니다. 이 순간을 상상해 보세요. 아버지를 잃은 대조영. 28살의 청년이에요. 뒤에서는 당나라 정예 기병이 추격해오고 앞에는 험한 산길만 펼쳐져 있어요. 수천 명의 고구려 유민과 말갈인들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죠. 이제 어떻게 하지? 대조영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물러서지 않았어요. 대조영은 남은 사람들을 재정비했어요. 그리고 천물령이라는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천물령. 지금의 길림성 일대로 추정되는 곳이에요. 험준한 산악 지형이죠. 좁은 계곡과 가파른 산비탈이 이어지는 곳이에요. 대조영은 이 지형을 보고 생각했어요. 여기서 싸우면 이길 수 있다. 평지에서 당나라 기병과 싸우면 이길 수 없어요. 당나라 기병은 훈련도 잘 돼 있고 장비도 좋거든요. 하지만 좁은 산길에서는 다르죠. 기병의 장점인 기동력이 무력화되니까요. 대조영은 매복을 준비했어요. 이해고의 당나라군이 천물령 근처까지 추격해 왔을 때 대조영은 군사들을 계곡 양쪽에 숨겼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어요. 당나라군이 계곡 안으로 들어왔을 때 대조영이 신호를 보냈어요. 양쪽에서 화살이 쏟아졌습니다. 바위가 굴러 내려왔어요. 대조영의 군사들이 위에서 아래로 돌진했죠. 당나라 정예 기병이 갇혔어요.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빠질 수도 없었죠. 좁은 계곡에서 기병은 오히려 방해물이 됐어요. 전투 결과요. 대조영의 압도적인 승리. 이해고는 패잔병을 이끌고 간신히 후퇴했습니다. 정예 기병 대부분이 천물령에서 전멸했어요. 천물령 전투. 이 승리가 왜 그렇게 중요했냐면요. 당나라는 더 이상 대조영을 추격할 여력이 없었어요. 거란 반란도 완전히 진압하지 못했고 돌궐과의 전쟁도 있었거든요. 대조영에게 다시 군사를 보낼 여유가 없었던 거죠. 대조영은 드디어 숨돌릴 공간을 얻었습니다. 698년 고구려가 멸망한 지 정확히 30년 되는 해예요. 대조영은 동모산에서 나라를 세웠습니다. 동모산, 지금의 길림성 돈화 부근이에요. 백두산에서 멀지 않은 곳이죠. 대조영은 이곳에서 스스로 왕이 되어 새로운 나라를 선포했어요. 처음에는 나라 이름이 진이었어요. 옛 땅을 되찾는다는 의미를 담은 이름이죠. 이때 대조영이 진국왕이라는 칭호를 썼어요. 황제가 아니라 왕이요. 왜냐고요? 현실적인 판단이었어요. 아직 나라가 완전히 안정되지 않았으니까요. 당나라를 자극하지 않으면서 내실을 다지려는 전략이었죠. 대조영은 국가체제를 정비하기 시작했어요. 먼저 관료 조직을 만들었어요. 고구려의 제도를 기본으로 하되 새로운 상황에 맞게 조정했죠. 고구려 유민 출신 귀족들이 핵심 직책을 맡았고 말갈족 수장들도 관직에 참여시켰어요. 영토도 점점 넓혀갔어요. 주변의 말갈 부족들이 하나둘 대조영에게 귀속했거든요. 당나라의 통제에서 벗어나고 싶은 사람들이 많았으니까요. 이 소식을 들은 당나라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측천무는 처음에는 토벌군을 보내려고 했어요. 하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았죠. 7번 5년 측천무가 죽고 당나라 정치가 혼란에 빠졌거든요. 다시 일시 황실이 권력을 잡는 과정에서 내부 갈등이 심했어요. 결국 당나라는 현실을 인정했습니다. 713년 당현종이 대조영을 발해 군왕으로 책봉했어요. 정식으로 왕으로 인정한 거죠. 발해. 이때부터 나라 이름이 발해가 됐어요. 물론 이건 당나라 입장에서는 외교적 타협이었어요. 군왕이라는 칭호도 황제보다 한 등급 낮은 거거든요. 당나라가 위에 있다는 형식을 갖춘 거죠. 하지만 실제로 발해는 완전히 독립된 나라였어요. 발해는 자체 연호를 사용했어요. 대조영은 천통이라는 연호를 만들었죠. 독자적인 연호는 황제에게만 허용되는 거예요. 형식적으로는 당나라의 고개를 숙였지만 실질적으로는 독립국가였던 거죠. 7세 19년 대조영이 세상을 떠났어요. 제위 22년이었죠. 고구려 유민을 이끌고 당나라군을 물리쳤고 새로운 나라의 기틀을 다졌죠. 고구려 멸망 후 30년 만에 그 정신을 되살린 사람. 발해의 건국 시조 대조영은 그렇게 역사에 이름을 남겼습니다. 그가 남긴 나라는 이후 200년 넘게 동북아시아의 강국으로 존속하게 됩니다. 대조영의 뒤를 이은 건 그의 아들 대무예예요. 무왕. 무왕은 아버지와 성격이 달랐어요. 대조영이 나라의 기틀을 다지는 데 집중했다면
무왕은 적극적으로 힘을 과시하려 했죠. 특히 무왕은 당나라에 강경했어요. 726년의 일이에요. 당나라가 발해 북쪽의 흑수말갈의 관리를 파견했어요. 흑수말갈을 당나라 세력권으로 끌어들이려는 움직임이었죠. 무왕은 분노했어요. 흑수말갈은 우리 영향권이다. 당나라가 간섭할 일이 아니다. 무왕은 당나라에 사신을 보내서 강력하게 항의했어요. 하지만 당나라는 발해의 항의를 무시했죠. 무왕은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전쟁이요. 무왕은 먼저 흑수말가를 공격했어요. 당나라에 붙으려는 세력을 제압하겠다는 거였죠. 그리고 7파 32년 9월 무왕은 더 과감한 결정을 내렸어요. 장문휴. 무왕은 장문휴에게 수군을 맡겼어요. 그리고 명령했습니다. 바다를 건너 당나라를 치라. 발해 해군이 발해만을 건넜어요. 목표는 당나라 산동반도의 등주. 등주가 어떤 곳이냐면요. 당나라의 주요 항구 도시예요. 중국과 한반도, 일본을 잇는 해상교통의 중심지였죠. 군사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중요한 도시였어요. 장문휴의 발해 해군이 등주에 도착했을 때 당나라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기습이었거든요. 발해군은 등주를 공격했어요. 등주자사 위준이 전사했습니다. 당나라 본토가 직접 공격받은 거예요. 이 사건의 의미를 생각해 보세요. 발해라는 나라가 바다를 건너 당나라 본토까지 공격할 수 있는 해군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고구려 멸망 후 불과 64년 만에요. 당나라는 크게 당황했어요. 당현종은 신라 도움을 요청했어요. 발해를 협공하자는 거였죠. 신라도 군사를 보냈지만 겨울 추위 때문에 제대로 싸우지도 못하고 돌아갔어요. 결국 당나라는 발해를 정벌하지 못했습니다. 무왕의 등주 공격. 이건 단순한 군사 행동이 아니었어요. 발해가 당나라와 대등한 강국임을 천에 선포한 사건이었죠. 당나라는 더 이상 발해를 무시할 수 없게 됐어요. 7개 37년 무왕이 세상을 떠났어요. 제위 18년. 발해를 동북아시아의 군사 강국으로 키운 왕이었습니다. 무왕의 뒤를 이은 건 문왕대음무예요. 문왕은 무왕과 또 달랐어요. 무왕이 무력으로 나라를 키웠다면 문왕은 외교와 내치로 나라를 발전시켰죠. 먼저 당나라와의 관계를 개선했어요. 무왕 때 등주 공격으로 관계가 악화됐잖아요. 문왕은 당나라에 사신을 자주 보내면서 관계를 풀어갔어요. 물론 발해의 독립성은 절대 양보하지 않았죠. 당나라도 발해와 싸우는 게 부담스러웠어요. 서쪽에서는 토번과 전쟁 중이었고 북쪽에서는 돌궐도 신경 써야 했거든요. 발해까지 적으로 둘 여유가 없었죠. 그래서 당나라는 발해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돌아섰어요. 문왕시대의 발해는 가장 크게 영토를 넓혔어요. 동쪽으로는 연해주 일대까지, 남쪽으로는 지금의 함경도 지역까지, 북쪽으로는 흑룡강 유역까지 영토가 확장됐어요. 한반도 북부와 만주, 연해주를 아우르는 거대한 영토가 된 거죠. 문왕은 수도를 옮겼어요. 처음에는 중경현덕부로, 그 다음에는 상경용천부로요. 상경용천부는 지금의 해이룽장성 닌간 일대예요. 상경용천부, 이 도시가 어떻게 설계됐는지 아세요? 당나라 수도 장안을 모델로 했어요. 바둑판처럼 반듯한 도로망, 동서남북으로 구획된 시가지, 웅장한 궁궐, 하지만 그냥 베낀 게 아니에요. 발해만의 특색을 더했죠. 고구려 양식의 온돌 시설이 곳곳에 있었고 기와도 고구려 전통을 이었어요. 당나라 문화를 받아들이면서도 고구려의 정체성을 유지한 거예요. 문왕은 다섯경 15부 62주 체제를 완성했어요. 5개의 수도급 도시, 상경, 중경, 동경, 남경, 서경, 그 아래 15개의 부, 그 아래 60개의 주, 각 경이 어디에 있었는지 볼까요? 상경 용천부는 북쪽 중심부에, 중경 현덕부는 그 아래에, 동경 용원부는 지금의 훈춘 일대, 남경 남해부는 함경도 북청 일대, 서경 압록부는 압록강 유역에 있었어요. 5개 수도가 발해 영토 전체에 고르게 분포했다는 거예요. 이건 중앙 집권 체제가 확립됐다는 증거죠. 이 정도 규모의 행정 체계를 갖추려면 나라가 얼마나 발전해야 할까요? 인구, 경제력, 관료 조직 모두 고도로 발달해야 가능한 거예요. 당나라도 이 시기 발해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해동성국. 바다 동쪽에 번성한 나라라는 뜻이에요. 이때 기록된 표현이죠. 스스로를 세계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던 당나라가 동쪽의 발해를 성국, 즉 번성한 나라라고 인정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시겠죠? 문왕의 재위 기간은 57년, 발해의 역사상 가장 긴 재위예요. 그동안 발해는 명실상부한 동아시아의 강국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할게요. 발해는 정말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일까요? 왜 이 질문이 중요하냐면요. 중국에서는 발해를 말갈족의 나라라고 주장하거든요. 고구려와는 별개의 나라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라면 발해는 한국사가 아니라 중국사가 되는 거죠. 하지만 역사적 증거들은 다른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 증거, 발해 스스로의 인식이에요. 무왕대무회가 일본에 보낸 국서를 볼까요? 거기에 이렇게 써 있어요. 고려 국왕대무회,
고려가 뭐예요? 고구려를 줄임말이죠. 발해 왕이 스스로를 고려 국왕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에요. 같은 국서에 이런 내용도 있어요. 고구려와 부여의 옛 땅을 모두 회복했다. 발해가 스스로를 고구려의 후계자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명확한 증거죠. 문왕도 마찬가지였어요. 일본에 보낸 국서에 고려 국왕 대흠무라고 서명했습니다. 두 번째 증거, 당나라 역사서의 기록이에요. 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발해말갈 대조영은 고려 별종이다. 고려 별종. 고구려에서 갈라져 나온 계통이라는 뜻이에요. 당나라조차 대조영이 고구려계임을 인정한 거죠. 세 번째 증거, 고분 양식이에요. 발해 고분을 발굴해보면 고구려 고분과 거의 똑같아요. 천장을 쌓는 방식, 고구려는 삼각고임과 평행고임을 조합해서 천장을 만들었거든요. 발해 고분도 똑같은 방식이에요. 벽화의 주제, 고구려 후기 고분에서 발견되는 벽화와 발해 고분 벽화가 같은 주제를 다루어요. 무덤 구조, 문왕의 둘째 딸 정혜공주 무덤이 대표적이에요. 굴식 돌방 무덤의 모주림 천장, 이건 전형적인 고구려 고분 양식이에요. 네 번째 증거, 온돌이에요. 발해 유적지에서 온돌터가 발견됐어요. 온돌은 고구려가 발명한 난방 시스템이거든요. 한겨울에도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이었죠. 발해인들이 고구려의 생활 문화를 그대로 이어받았다는 증거예요. 다섯 번째 증거, 기와예요. 발해 기와는 고구려 기와와 무늬가 거의 같아요. 영곤문의 수막새가 대표적인데 당나라 기와와는 확연히 달라요. 오히려 고구려 기와와 판박이죠. 이 모든 증거들이 말해주고 있어요. 발해는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라고요. 일본도 발해를 고려로 인식했어요. 일본 나라 시대 유적인 헤이조쿄에서 출토된 목간의 발해사를 고려사로 기록했거든요. 이 발해는 외교에도 적극적이었어요. 특히 일본과의 관계가 흥미로워요. 727년, 발해가 처음으로 일본에 사신을 보냈어요. 무왕 때였죠. 왜 일본이었을까요? 당시 발해는 당나라 신라와 긴장 관계에 있었어요. 등주 공격 직전이었으니까요. 새로운 외교 파트너가 필요했던 거예요. 일본은 바다 건너에 있지만 발해에서 배로 갈 수 있는 거리였어요. 동해를 건너면 일본 열도에 닿거든요. 발해 첫 사절단은 24명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절단에게 비극이 일어났어요. 일본 애조 지역에 상륙했는데 현지 주민들에게 공격받아서 18명이 죽었거든요. 겨우 8명만 살아서 일본 조정에 도착했어요. 어려운 시작이었지만 이후 발해와 일본의 관계는 꾸준히 이어졌어요. 발해가 멸망할 때까지 약 200년 동안 발해 사신이 일본을 방문한 횟수가 34회예요. 일본에서 발해로 간 사신도 12회나 됩니다. 처음에는 군사적 목적이 강했어요. 당나라와 신라를 견제하기 위해 일본과 손잡으려 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성격이 바뀌었어요. 문화 교류와 무역이 중심이 된 거예요. 발해 사신들은 일본에서 문화 외교관 역할을 했어요. 발해 음악인 발해악을 일본에서 연주했고 한시를 지어 일본 문인들과 교류했죠. 발해 사신들의 문장 솜씨가 워낙 뛰어나서 일본에서 큰 인기를 끌었어요. 일본 문학 작품 마르파하 외는 한시에 뛰어난 발해인이 등장해요. 그 정도로 발해 사신들의 문화 수준이 높았다는 거예요. 무역도 활발했어요. 발해는 모피, 인삼, 꿀 등을 일본에 수출했어요. 일본은 비단과 귀금속을 발해에 보냈죠. 사신단에 수백 명의 상인이 동행하기도 했어요. 재밌는 건 양국 간의 외교적 갈등도 있었다는 거예요. 781년 문왕이 일본에 보낸 국서에 자신을 천손이라고 표현했어요. 하늘의 후손이라는 뜻이죠. 일본은 이게 자기들만 쓰는 표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발해 사신을 돌려보내려고까지 했어요. 하지만 결국 양국 관계는 유지됐어요. 발해와 일본의 200년 교류, 동아시아 역사에서 보기 드문 장기간의 우호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나라에는 끝이 있어요. 10세기 초 동아시아 정세가 급변하고 있었어요. 907년 당나라가 멸망했어요. 300년 가까이 동아시아를 지배하던 제국이 무너진 거예요. 중국은 5대 십국 시대로 접어들었죠. 황제가 바뀌고 나라가 바뀌고 혼란의 시대였어요. 한반도에서는 신라가 후삼국으로 분열됐고요. 그리고 북방에서는 거란족이 급부상하고 있었어요. 야유라복이. 이 사람이 거란 부족을 통일했어요. 그리고 976년에 거란국, 나중에 요나라로 불리는 나라를 세웠죠. 야유라복이는 야심이 컸어요. 동아시아의 새로운 패권을 노렸죠. 이 사람은 전략가였어요. 각 부족의 특성을 파악해서 동맹을 맺거나 정복하는 방법을 달리했거든요. 먼저 서쪽의 여러 부족을 정복했어요. 위구르, 당황 같은 세력들을 제압했죠. 그리고 그의 다음 목표는 발해였습니다. 야유라보기는 이렇게 말했어요. 서방의 일은 이미 끝났다. 발해는 대대로 원수인데 아직 갚지 못했다. 발해와 거란은 오래전부터 적대 관계였거든요. 무왕 때 당나라를 공격할 때도 거란이 방해했고 문왕 때도 국경 분쟁이 있었죠. 925년 12월 야유라보기가 직접 군대를 이끌고 발해를 침공했어요. 이때 발해의 마지막 왕은 대인선이었어요.
발해 15대 왕이죠. 거란의 침공 속도가 너무 빨랐어요. 야유라보기의 군대는 9일 만에 1000리를 이동했어요. 하루에 100리 이상 진군한 거예요. 완전한 기습이었죠. 거랑우는 먼저 부여부를 공격했어요. 부여성을 포위한 지 3일 만에 함락시켰습니다. 그리고 6일 후 926년 1월 14일 발해의 수도 호란성에서 대인선이 항복했어요. 15일 한 달도 채 안 되는 시간이었어요. 218년 동안 동북아시아의 강국으로 군림한 발해가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졌습니다. 왜 이렇게 빨리 무너졌을까요? 학자들 사이에서 여러 설이 있어요. 내분설. 발해 내부에 권력 다툼이 있었다는 거예요. 거란이 마음이 갈라진 것을 틈타 싸우지 않고 이겼다는 기록이 있거든요. 백두산 화산 폭발설. 대규모 화산 폭발로 발해가 타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최근 연구에 따르면 백두산 대폭발은 발해 멸망 이후인 10세기 중반에 일어났다고 해요. 가장 유력한 원인은 거란의 기습과 압도적인 군사력이에요. 발해가 제대로 방어 태세를 갖추기 전에 전쟁이 끝나버린 거죠. 기마 민족인 거란의 속전속결 전술에 발해가 대응할 시간이 없었어요. 발해는 멸망했지만 발해인들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거란은 발해 땅을 동당국으로 개편했어요. 야유라보기의 큰아들 야율배를 왕으로 세웠죠. 하지만 발해 유민들은 이걸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후발해, 정강국, 흥요국, 대발해국. 발해 멸망 이후 발해 유민들이 세운 나라들이에요. 계속해서 발해 부흥을 시도한 거죠. 비록 모두 실패로 끝났지만 발해인들의 저항 의지는 대단했어요. 그리고 상당수의 발해 유민들은 남쪽으로 갔어요. 고려. 왕건의 고려는 발해 유민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934년 발해의 세자 대광현이 수만 명의 유민을 이끌고 고려에 귀순했어요. 왕건은 대광현에게 왕씨성을 하사하고 후하게 대우했죠. 왕건은 왜 발해 유민을 이렇게 환대했을까요? 왕건은 스스로 고구려를 계승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라 이름도 고려로 지었죠. 고구려의 줄임말이잖아요. 그리고 발해도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였어요. 같은 뿌리를 가진 형제라고 여긴 거예요. 얘는 발해를 혼일하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는 기록이 있어요. 발해 땅을 고려 영토로 생각했다는 증거죠. 자, 정리해 볼게요. 발해 698년부터 926년까지 218년 동안 존재한 나라. 대조영이 천물령 전투에서 당나라군을 물리치고 세운 이 나라는 무왕 때 당나라 본토를 공격할 정도로 강해졌고 문왕 때는 당나라마저 해동 성국이라 인정한 동아시아의 강국이 됐어요. 발해는 명백히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였어요. 스스로 고려 국왕이라 칭했고 고구려의 고분 양식과 온돌 문화를 그대로 이어받았죠. 일본과 200년간 34회의 사절단을 교환하며 문화 외교를 펼쳤고 모피와 인삼을 수출하는 무역 강국이기도 했습니다. 비록 거란의 기습 공격에 15일 만에 멸망했지만 발해 유민들은 고려에 흡수되어 우리 역사의 일부가 됐어요. 그래서 이 시대를 남북국 시대라고 부르는 거예요. 남쪽의 신라, 북쪽의 발해, 두 나라가 함께 한반도와 만주를 아우르며 공존한 시대. 발해를 빼놓고는 이 시대를 설명할 수 없어요. 고구려가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난 발해. 그들이 228년 동안 지켜낸 고구려의 정신은 고려를 거쳐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어졌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고려 건국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군계, 견훤, 왕건, 그리고 후삼국 통일전쟁 기대해 주세요.